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드를 빙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사이 벌리기, 이간질,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을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지원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 우리를 망신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한국은 중국에게 꿇어앉아서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젖줄이 되어달라고 매달리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드를 빙자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적인 망신과 우리 국격을 마구 무시하고 나서기 시작한 건 거의 1년 가까이 되지만, 유엔 제재 결의 8차 북한의 미사일 8차에 걸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해서 미국에 보여준 태도, 그리고 이번 정점은 ARF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주는 압력이나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한국이 자존심 있는 국가라면은 더 이상 중국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아닐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 대중무역량을 보면은, 총액을 보면은 2114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2016년 말 대한민국 총인구 5172만 명 곱하기 국민 개인소득 27,621불을 곱한 총 1425조의 GDP를 기준으로 볼 때에 대중무역액은 2114억 불, 대중무역액은 약 16%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발표되고 있는 대중무역액은 30%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순 계산으로 볼 때는 2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6%라는 숫자는 16%이지만 16%라는 숫자는 중국이 16%라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의 최고의 수출 대상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고의 수입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30%라는 내용, 30%라는 숫자 자체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는 숫자고, 이 단순 계산을 보면 17%, 16%입니다. 설사 30%라 손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대중무역의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본재가 64.6%입니다. 대중수출이. 원자재가 30%입니다. 소비재가 5.3%입니다. 물론 이 17%라는 숫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92년 한중 수교를 한 해에 무역은 60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5년간에 걸쳐서 35배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2114억 불은 60억 불에 대해서 35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35배 중에 최근 10년간은 거의 연평균 대중무역액이 6%씩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 투자로, 대중국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도 상당합니다. 한국 기업이 약 59,700개가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총 투자액도 7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이런 기업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에도
주기 맞아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국이 약 3조 정도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5년 9월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국이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한중 간의 무드가 사드라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박 대통령께서 사실 중국의 천안문 막루에까지 올라서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중국을 가운데 쓰고 가장 가까운 국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때 아주 좋은 한의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부터는 중국은 실제로 사드가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보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핑계로 우리 산업에 우리 기업에 그리고 무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눈총을 주고 아주 국격을 청나라 시대 때의 국격으로 청나라 시대의 청과 조선의 관계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데도 이렇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도 중국이 최고의 무역 대상국이니까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계속 정부에게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 사드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드를 철수하면은 한중 간의 경제는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결국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로 되고 우리는 중국에 종속하는 국가로 됩니다. 중국에 종속하는 국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 현재 2천억 불에 해당하는 2천억여 불에 해당하는 이 무역액을 얻기 위해서 무역적인 통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중 동맹관계를 끝을 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저는 인도를 제안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보다 인도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5%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3%입니다. 세계 인구로 보면은 2017년 인구 추이로 보면은 2017년 2월 10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13.8억의 인구고 인도가 13.3억 명의 인구입니다. 5천만 명이 차이가 나지만 인구 증가율이 인도가 중국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3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이대로 나가면은 2020년이 되기 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추이도 지금 인도는 상향선이고 퍼센티지로 보면 성장률의 퍼센티지로 보면 중국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중국 경제를 인도가 바로 추월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본다면은 인도는 분명 향후 중국을 추월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률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도의 시장이 2020년 넘어서서 인도가 14억의 인구가 된다면은 14억을 넘어서는 인구가 된다면은 인도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됩니다. 인도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실은 인구 추이에 비해서 도로나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먼저 한 예를 든자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탈원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가 그에 원전이 있을 때에 주는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더 보는 게 아니고 뭐 원전 폐기 사업이 더 낫다는 말도 안 되는 원전 폐기가 정말 재개발 건축에서 집 짓는 걸 부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로 보면은 전반적인 추이는 원전 폐기가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원전을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제2의 원전국으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25개 원전으로서 세계 6위의 원전국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전력 수급의 3.4%만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는 22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2017년 내년까지 2020년까지 그 원전의 발전량의 전력 수급의 두 배를 지금 원전에 의해 전력 수급이 되고 있는 3.4%를 6.8%로 올리겠다는 게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그들의 전력 수급의 2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달려오는 것은 어필하는 것은 원전 시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로 원자력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는 한국의 유수대학의 교수가 인도에게 원자로를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건 우리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프랑스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독립적인 기술이 아직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을 팔려고 하면 그 사실은 팔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미리 대줘야 된다. 그렇게 세 번째는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러시아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일본과 원전이 일본은 6기의 원전을 인도에 지어줄 것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기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전 짓는 기술적 상업적 검토를 올해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정치적인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이 원전 자체를 원전에 의존하던 전력 수급의 75%로 50%로 내린다고 해놓고 일본은 50%로 가지 않고 다시 원전을 더 짓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그 원전을 인도가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그 원자로를 인도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하는데도 그 유명한 교수님은 반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은 한국 원자로가 싸고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이 600조에 이르는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도에게 원전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탈원전 나오자마자 일본이 가장 신이라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원전 시장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과 인도 사이는 2010년 1월 1일에 이미 FTA에 유사한 세파, CEPA, 소위 말하는 총괄적인 총괄적인 이코노미, 경제 파트너의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인도와 체결했습니다. 사실 세파는 FTA에 비해서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낮다라는 얘기는 자유화율도 낮고 그리고 원산지 이 표기 같은 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가 인도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FTA에 상응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그게 세파이고, 일본은 한 해 뒤에 2011년에 인도와 FTA를 체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무역하기가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7년 말 올해 말까지 그 세파에서 제한하는 자유와 유리라든가 양어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원산지 표기 기준 같은 것을 다시 좀 더 융통성 있고 한국에 유리하도록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4억의 인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력이고 시장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경제 성장하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도로와 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만, 조선업, 철강, 우리가 전부 인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데는 전 세계 시베리아에까지 철도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기술,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업 기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인도에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싼 임금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군수공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인도에 F-35 차세대 전투기를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한 것은 인도에 대한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를 자기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계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때까지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 거의 덩거리 비슷하게 가까웠는데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가깝다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이 인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에서 주로 무기를 구입하던 것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장 가까이 믿고 지내는 이스라엘에 또 바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6월달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몇 주 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방산협력을 맺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원자로가 러시아 거나 일본 거나 프랑스만큼의 기술에 이르지 못해서 어떤 교수가 원자로 전문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고 100% 신뢰하더라도 전문가시니까 그 수준이 못 되더라도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처럼 우리도 중국이 우리 시장을 지금 방해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인도 시장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운신의 폭이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한국 자동차 대우가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폰이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8위로 밀려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황금기로 누려오던 중국 시장이 꼭 우리에게 좋은 낯으로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이때까지와 같은 그런 이익을 갖다 준다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은 그걸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만 빼면은 다시 옛날처럼 우리와 같은 경제적인 관계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사드 발사대 몇 개와 엑스밴드 사거리 80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 볼 수 있는 엑스밴드나 이런 것을 빼냄으로써 한중 관계를 다시 옛날처럼 부드럽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과 손을 끊으라는 겁니다. 미국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우리 사이에는 그런 전략적인 군사적인 압력이 필요 없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인구가 6억입니다. 그 역시 큰 시장입니다. 미국의 인구의 2배가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입니다.
2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 2.6억 2억 6천만 명입니다. 동남아 전체 인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은 낮고 인프라도 약하지만 인도는 내수가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수출하기에 아주 좋은 국가입니다. 또한 필리핀이나 베트남 노동력이 쌉니다.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덜 싸지만 기술력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국가가 기업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규제가 훨씬 더 적습니다. 동남아 국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영토 문제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3.355로 중국과 등을 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동남아를 껴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동남아를 껴안고 인도를 껴안으면 거기에 한국까지 껴안으면 중국에 대한 봉쇄작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전략 앞에서 굉장히 냉엄해야 됩니다. 양발작전을 중국과 미국 양발작전을 하다가 동맹만 잃는 게 아니라 경제까지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는 동남아와 인도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시장 발굴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게 매달리고 빌고 멸시당하면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인도 시장은 러시아와 일본, 프랑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구 유격의 성장률이 5 내지 6%입니다. 앞으로 그 추세가 더 최소한 계속되거나 더 좋아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와 동남아를 합치면 인구 20억의 시장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을 가장 우리가 손쉽고 문화도 닮았고 이미 투자해 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변화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다변화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변화 중에 인도와 동남아를 중국과 같은 수준 아니면 중국보다 더 집중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기술 그리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 두 지역을 우리의 미래의 시장으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드를 빙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사이 벌리기, 이간질,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을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지원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 우리를 망신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한국은 중국에게 꿇어앉아서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젖줄이 되어달라고 매달리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드를 빙자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적인 망신과 우리 국격을 마구 무시하고 나서기 시작한 건 거의 1년 가까이 되지만 유엔 제재 결의 8차 북한의 미사일 8차에 걸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해서 미국에 보여준 태도, 그리고 이번 정점은 ARF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주는 압력이나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한국이 자존심 있는 국가라면은 더 이상 중국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아닐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 대중무역량을 보면은 총액을 보면은 2114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2016년 말 대한민국 총인구 5,172만 명 곱하기 국민 개인소득 27,621불을 곱한 총 1,425조의 GDP를 기준으로 볼 때에 대중무역액은 2,114억 불, 대중무역액은 약 16%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발표되고 있는 대중무역액은 30%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순 계산으로 볼 때는 2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6%라는 숫자는 16%이지만 16%라는 숫자는 중국이 16%라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의 최고의 수출 대상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국은 최고의 수입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30%라는 내용, 30%라는 숫자 자체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는 숫자고 이 단순 계산을 보면 17%, 16%입니다. 설사 30%라 손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대중무역의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본재가 64.6%입니다. 수출이. 1년 내년까지 2020년까지 그 원전의 발전량의 전력 수급의 2배를 지금 원전에 의해 전력 수급이 되고 있는 3.4%를 6.8%로 올리겠다는 게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그들의 전력 수급의 2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달려오는 것은 어필하는 것은 원전시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로 원자력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는 한국의 유수대학의 교수가 인도에게 원자로를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건 우리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프랑스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독립적인 기술이 아직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을 팔려고 하면 그 사실은 팔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미리 대줘야 된다. 그렇게 세 번째는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러시아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일본과 원전이 일본은 6기의 원전을 인도에 지어줄 것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기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전 짓는 기술적 상업적 검토를 올해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정치적인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이 원전 자체를 원전에 의존하던 전력 수급의 75%로 50%로 내린다고 해놓고 일본은 50%로 가지 않고 다시 원전을 더 짓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그 원전을 인도가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그 원자로를 인도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하는데도 그 유명한 교수님은 반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은 한국 원자로가 싸고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이 600조에 이르는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도에게 원전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탈원전 나오자마자 일본이 가장 신이라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원전 시장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과 인도 사이는 2010년 1월 1일에 이미 FTA에 유사한 세파, CEPA, 소위 말하는
총괄적인 컴프레헨시브, 총괄적인 이코노미, 경제 파트너의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컴프레헨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인도와 체결했습니다. 사실 세파는 FTA에 비해서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낮다라는 얘기는 자유화율도 낮고, 그리고 원산지 이 표기 같은 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가 인도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FTA에 상응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그게 세파이고, 일본은 한 해 뒤에 2011년에 인도와 FTA를 체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무역하기가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7년 말 올해 말까지 그 세파에서 제한하는 자유화율이라든가 양어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원산지 표기 기준 같은 것을 다시 좀 더 융통성 있고 한국에 유리하도록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4억의 인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력이고 시장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경제 성장하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만, 조선업, 철강, 우리가 전부 인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데는 전 세계 시베리아에까지 철도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기술,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업 기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인도에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싼 임금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군수공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인도에 F-35 차세대 전투기를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한 것은 인도에 대한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를 자기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계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때까지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 거의 덩거리 비슷하게 가까웠는데,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가깝다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이 인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에서 주로 무기를 구입하던 것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장 가까이 믿고 지내는 이스라엘에 또 바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6월달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몇 주 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방산협력을 맺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원자로가 러시아 거나 일본 거나 프랑스만큼의 기술에 이르지 못해서, 어떤 교수가, 원자로 전문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고 100% 신뢰하더라도, 전문가시니까 그 수준이 못 되더라도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처럼 우리도 중국이 우리 시장을 지금 방해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인도 시장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운신의 폭이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한국 자동차, 대우가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대중 수출이 원자재가 30%입니다. 소비재가 5.3%입니다. 물론 이 17%라는 숫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92년 한중 수교를 한 해에 무역은 60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5년간에 걸쳐서 35배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2114억 불은 60억 불에 대해서 35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35배 중에 최근 10년간은 거의 연평균 대중무역액이 6%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 투자로, 대중국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도 상당합니다. 한국 기업이 약 59,700개가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총 투자액도 7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이런 기업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에도 죽이 맞아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국이 약 3조 정도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5년 9월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국이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한중 간의 무드가 사드라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박 대통령께서 사실 중국의 천안문 막루에까지 올라서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중국을 가운데 쓰고 가장 가까운 국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때 아주 좋은 한의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부터는 중국은 실제로 사드가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보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핑계로 우리 산업에 우리 기업에 그리고 무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눈총을 주고 아주 국격을 청나라 시대 때의 국격으로 청나라 시대의 청과 조선의 관계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데도 이렇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도 중국이 최고의 무역 대상국이니까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계속 정부에게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 사드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드를 철수하면은 한중 간의 경제는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결국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로 되고 우리는 중국에 종속하는 국가로 됩니다. 중국에 종속하는 국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 현재 2천억 불에 해당하는 2천억여 불에 해당하는 이 무역액을 얻기 위해서 무역적인 통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중 동맹관계를 끝을 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저는 인도를 제안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보다 인도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5%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3%입니다. 세계 인구로 보면은 2017년 인구 추이로 보면은 2017년 2월 10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13.8억의 인구고 인도가 13.3억 명의 인구입니다. 5천만 명이 차이가 나지만 인구 증가율이 인도가 중국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3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이대로 나가면은 2020년이 되기 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추이도 지금 인도는 상향선이고 퍼센티지로 보면 성장률의 퍼센티지로 보면 중국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중국 경제를 인도가 바로 추월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본다면은 인도는 분명 향후 중국을 추월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률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도의 시장이 2020년 넘어서서 인도가
14억의 인구가 된다면은 14억을 넘어서는 인구가 된다면은 인도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됩니다. 인도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실은 인구 추이에 비해서 도로나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먼저 한 예를 든자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탈원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가 그에 원전이 있을 때에 주는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덕보는 게 아니고 뭐 원전 폐기 사업이 더 낫다는 말도 안 되는 원전 폐기가 정말 재개발 건축에서 집 짓는 걸 부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로 보면은 전반적인 추이는 원전 폐기가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원전을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제2의 원전국으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25개 원전으로서 세계 6위의 원전국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전력 수급의 3.4%만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는 22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2017